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춥습니다. 이렇게 추우면 사람만 추운 게 아니고 동물들도 추울 텐데 말 없고 말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보다 약한 동물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법의 처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뭐니에서는요. 부모님께 빌린 돈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이 빌린 돈도 갚고 성실하게 저축도 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합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공항 안전 빨간불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시설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참사가 이 국내 공항의 안전 대비 태세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공항의 경우에는요, 비교적 활주로와 종단 안전 길이가 짧아서 위험 상황 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의 착륙을 도와주는 시설인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쉽게 파손되는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포항 경주공항 등에도 이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구공항과 청주공항 등 중형 규모의 공항은 이 콘크리트 둔덕 없이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는 등 전국 공항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무안공항을 비행하는 상당수 조종사들은 이 콘크리트 둔덕 존재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공항 관리의 부실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조류 충돌 예방 인력도 공항별로 차이가 컸다면서요? 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조류 충돌 예방 인력 규모가 4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무안이나 광주, 울산, 여수는 각 4명, 양양은 3명, 사천, 포항, 경주, 원주는 각각 2명에 불과합니다. 무안공항에서도 참사 열흘 전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요, 인력, 차량 등이 부족해서 조류 분산이나 포획 실적이 전년 대비 14.4%가 감소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조류 퇴치 인력 1명만 근무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고요? 네, 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서요, 부산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전국 8개 공항 모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문가가 없었고요. 공항의 입지 조건이 철새 도래지의 특성과 겹치는데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전국에 한 대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조류를 탐지할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 비교적 규모가 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와 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대학 등록금 인상입니다. 네, 대학에 붙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대학 등록금 인상 소식이 있다고요? 네, 장기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왔는데요. 때문에 시설 노화 같은 부작용이 커지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에 경희대를 비롯해서 서울 주요 대학들도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도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지원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었는데요.
일부 대학은 정부 지원을 일부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요, 등록금 인상 상한이 있습니다. 직전 세계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인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 물가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기존에는 1, 2%대에 그쳤던 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지난해는 5.64%까지 올랐고요. 올해는 5.49%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 대신 등록금 인상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있다면서요. 네, 앞서 교육부는 대내외 경기 동향이라든지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압박할 수단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또 등록금 오르고 또 졸업할 때 취직하기도 어렵고 네. 요즘 젊은이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위기의 제주. 네, 위기의 제주.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비상계엄과 또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여간 제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106만 1,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1,400여 명보다 3.6%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내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무려 7.1%나 감소한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은 40.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그나마 감소폭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객기 참사에 따라서 국내 관광객의 여행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네, 또 참사 이후에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부터요. 지난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집계해 보니까 잠정 20만 8,516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가 감소했고요.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벌써 작년 대비 16.7%나 줄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제주항공이 주요 항공 노선 감축에 나서면서 제주 관광객 감소세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본국 가기 싫어요입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싫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누구의 사연인가요? 바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난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이 한국에서만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42.5%가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나머지 유학생 45.5%는 한국 또는 본국 취업에 관심이 있다. 12%는 한국 또는 제3국가의 취업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7%는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외국인을 채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2%는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해, 또 17%는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인을 채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5.3%의 기업이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구직자들은
그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1도, 체감온도는 영하 8.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8도 정도 낮아서 반드시 따뜻한 옷차림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 대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도에 그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온종일 영하권입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3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네, 서해안 지역으로는 폭설도 비상인데요. 모레까지 호남에 40cm 이상의 눈폭탄이 예상됩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려가서 목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는데요. 비교적 포근했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요. 여전히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아람 변호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처음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소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어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수사를 실제로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건과 범죄에 대해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데 전에 변호사님이시지만 소설, 웹소설 작가님이시고 변호사님이시고 또 검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좋은 대학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S대, 네. 서울예술대학이지만 좋은 대학교 나오셨는데 우리 아람 누나 제가 한번 보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람 누나와 함께 분노 유발자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들게요. 지난 10월인데요.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를 저지른 남성의 모습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CTV에 포착이 돼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하면요.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골반뼈가 부러지고 또 화상으로 인해 발바닥이 다 벗겨진 정말 끔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정말 가장 잔인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학대당한 고양이가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학대범은 아무런 동요가 없이 지켜만 봐요, 저렇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더 큰 충격적인 부분은요. 이 고양이 학대범이 서울 강남과 천안 등에서 유명한 디저트 카페를 하고 있는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 셰프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는 마트 주인과 직원들이 돌보던 앞을 못 보는 고양이였는데요. 이 셰프가 고양이를 괴롭힐 목적으로 마트에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 괴롭힌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봉투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해칠 권리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셰프의 행동은 명백한 동물학대이고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운영하던 블로그며 SNS며 다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지역 커뮤니티에 인터넷상으로는 신상이 다 퍼졌다고 합니다. 정말 겉으로만 보면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네, 당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고 하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존중받지 못한 생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악마를 보았다. 동물 학대입니다. 네, 앞서 유명 셰프의 고양이 학대 얘기를 나눴는데 길고양이들의 순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무려 76마리의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남성 A씨는요, 평소 자신이 주차해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2022년 12월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 죽인 것을 시작으로 2023년 9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76마리의 길고양이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심지어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 일대,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 일대, 충북, 경기 일대 등 전국 각지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고 합니다. 본인 차에 피해를 준 고양이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길고양이까지 죽음을 당하게 한 거네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너무도 끔찍한 잔인한 수법을 동원해서 학대를 하였고요. 고양이를 잡아서 해친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있는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오직 학대를 목적으로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방식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고양이들에게 끊임없이 상습적인 범행을 해왔던 겁니다. 아니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은데 좋은 보호자를 만나려고 기다렸을 고양이들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 처벌은 어떻게 돼요?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이 남성의 성장 과정으로 인한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개월 늘어난 1년 4개월 선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범행에 비해서 형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실형 선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량이 지금까지야 견주어서는 센 거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고양이 76마리, 말 그대로 이건 사냥을 한 것 같아요. 잡히지 않았으면 그게 몇백 마리로 더 늘어났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만 하더라도 알잖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4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을 때 과연 그 다음엔 해치지 않을 것이냐.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누리꾼들은요. 76마리를 죽였는데 초범이라고? 형이 너무 가볍다.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고양이 연쇄살인은 사이코패스다. 나중에 사람도 해칠 수 있다와 같은 우려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하고 함께 즐긴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단체 채팅방에 이 철망 안에 갇힌 고양이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고양이를 누군가 괴롭히고 또 고양이가 괴로워하는 상황을 즐기는 듯한 이 한 남성.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웃음소리도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다면서요. 총을 쏘면 그냥 쓰러지는데 활을 쏘면 바로 죽지 않아서 재밌다. 이게 인간입니까? 정말 채팅방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그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사실 아까 제가 그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네, 나오는 거죠? 네. 총 쏘면 바로 죽는데 활 쏘면은 이게 뭐야? 끔찍해요. 실험체도 아니고. 네. 네, 이 사람들은 고어 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사진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년 1월에야 이 채팅방이 폐쇄가 되었는데요. 이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무려 80명이나 되었고요. 심지어 이 중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니, 와, 근데 동물을 일부러 잡아서 저렇게 괴롭히고 또 그거 아까 웃음소리 들으셨죠? 희죽희죽거리는 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정말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끔찍한 사진과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사실 사진과 영상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 자체가 더 소름이 끼치거든요. 뭔가 좀 죽일 만한 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채팅을 나누기도 하고요.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처벌 안 받을 거 아니까 더 짜릿해지네요.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고어 채팅방은 예전부터 유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런 채팅방 자체가 검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잡히더라도 운영자만 잡혀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 가담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고양이 포함해서 동물들이 말을 못한다 뿐이지 생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예요. 이게 범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성착취물 N번방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 이걸 같이 공유하고 보면서 그걸 즐겨요. 야, 이게 근데 여기 동물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더 나가서 사람한테까지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도 있을까봐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전형적인 강강약약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다 죽이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주동작 여긴 A씨는 포획틀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무단 포획한 혐의로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석궁과 도검류를 이용해 고양이와 토끼들의 동물을 학대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그리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서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집행유예가 나온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계획적이고 악질적이고 생명을 괴롭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왜 집행유예예요? 네, 사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부분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또 생명 경시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서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초범인 점 그리고 본인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박탈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피고인의 이러한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징역 8개월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실형 선고가 됐지만 고통을 받았을 그 동물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사실 저도 검사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를 해보기도 하고 재판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실형을 구형하면서도 속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단기 실형이라고 말하는 징역 4월, 6월, 8월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사람을 해치는 것에 비해서 동물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주동자, 그 운영자도 운영자지만 그 채팅방에 있던 80명의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범죄를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하는 걸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서 방조범은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사람, 더 쉽게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대 채팅방에서 학대범에게 학대에 관한 정보를 준다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서 유포한다거나 또는 후원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는 충분히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이런 채팅방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부 검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대 게시물을 직접 올린 사람이나 채팅방 운영자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는 여러 개 있지만 채팅방 인원 전체를 검거해서 처벌했던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아니까,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이게 또 사라지지 않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심지어 길고양이도 아니고요. 본인이 가족처럼 키우던 동물을 괴롭힌 인면 수심의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죠. 네, 이 사건 전해드리기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한 여성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키우던 2마리의 반려견 중 1마리가 대소변을 보면서 짖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으니 당연히 강아지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반려견 1마리를 들어 9층 베란다에서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자,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9층에서 던져졌던 이 강아지는 아파트 화단 근처를 지내던 초등학생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비장파열과 출혈 쇼크로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요. 보호자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살아있는 강아지를 돈 때문에 죽게 만든 건데, 물론 치료를 받았어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은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요. 아니, 애초에 반려견을 집어 던졌다 이런 자체가 생명을 너무 경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화만 나면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생명을 던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 살아있는 생명을 9층에서 바깥으로 던졌다는 건 당연히 떨어지면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 실형 선고 나왔겠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야? 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다른 반려견도 키우고 있었다는 건데요. 뭐야? 이거. 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보호 학대자가 또다시 동물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육 금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부모로부터 우리가 아동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도 동물을 기를 권한을 빼앗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맞아요. 못 키우게 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개를 집어던지는 사람이면 다음 기회에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관련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입과 코만 내놓은 채 생매장을 했어요. 뭐야? 푸들인데 다들 기억하실 것도 같은데, 자, 사건 한번 보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시민이 길을 걷다 찍은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땅바닥에 동물의 코와 입이 보입니다. 참 고통스러움에 그 입가엔 하얀 거품이 또 가득한데요. 이 시민이 땅을 파보니까 땅에 묻혀있던 건 살아있는 푸들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대요. 걔가 입 하나고 코만 나온 채 몸에는 이제 묻혀있더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막 흡한 다음에 걔를 그냥 꺼낸 거예요. 아니, 와, 너무 말랐는데 얼마나 묻혀있던 거죠? 네,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이 구조된 개는 제주시청을 통해 보호시설에 인계됐습니다. 정말 말랐죠.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살아있는 개를 무슨 생각을 하고 키웠을까요? 아니, 차라리 못 키울 거면은 누구한테 맡기든가 보호시설에 먼저 보내면 되는데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저 강아지는 반려동물 인식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칩을 통해서 견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견주는 사나흘 전에 이 푸들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게라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견주는 자신이 한 짓이라고 금방 자수를 했는데요. 당시 주장에 따르면
개가 평소에 시름시름 앓아서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인과 함께 땅에 묻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프면 보호자가 병원을 데려가야죠. 아니 평생을 함께할 생각으로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아프다고 버리다니요. 그리고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묻었다? 죽지 않았잖아요. 본인의 생각인데 와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정말 와 좀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이 강아지가 죽을 병이라도 정말 걸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푸들 7살에 불과했고요. 보호소로 옮겨져서 잘 이제 회복을 하니까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인 30대 여성과 지인인 4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예요. 이거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묻은 건데 살인사건 조사할 때도 이게 살인의 고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고의성이 있는 행동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또 피해견이 구조되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견이 구조되지 않고 사망했어야 한다는 일반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주인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구조를 한 게 아니고 길 가던 시민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형을 가볍게 한다? 이거 말 안 되죠.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 누리꾼들 마음이 완전 제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주인도 똑같이 코만 내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 인간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웬 집행유예? 제발 고통 준 만큼 고통받게 해주세요와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하고 그리고 처벌도 정말 약하구나 싶습니다. 또 무려 9년이나 키운 강아지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버린 주인이 있는데 작년 초에 인터넷을 들썩인 그런 사건이에요. 한번 보시죠. 네, 귀여운 얼굴을 한 푸들의 몸에 자세히 보시면 아주 깊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집을 파내기 위해 생사를 파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반려견의 주인은 한 번 버린 반려견이 돌아오자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인식칩을 파내서 또다시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생살이잖아요. 저 생살을 파서 인식칩을 너무 잔인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속이려고 일부러 저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서 이 푸들은 다른 반려견과 함께 천안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유기된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 인식칩을 통해서 주인을 찾았고요.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같은 날 저녁 아산대학교에 또다시 유기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견 당시에는 이 푸들의 옆구리에 깊이 상처가 나 있었고요. 생살이 파인 채로 인식칩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려받자마자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돌려줬으니 이걸 없애자. 그래서 생살을 파내서 그 칩을 빼고 그리고 다시 버렸어요. 네. 악마네. 악마죠. 네. 다행히 이 푸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9년이나 키웠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이 생명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그냥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입니다. 이거 어릴 때 예쁘다고 데려가 놓고 키워놓고 크니까 버리고 한 번 버리고 또 두 번째 찾아오니까 버리고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동물 학대만으로 실형을 받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그 1심 선고 현황을 좀 보시면요. 총 82건 중 벌금형이 46건, 집행유예가 21건에 달했고요. 실형은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민법 98조 그리고 99조 2항에 따라서 동물을 동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3년에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법원에 따라 판사에 따라 판결의 수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형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뭐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건 판례들을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데 아무래도 동물보호법 위반죄 자체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판례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정한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동물이 물건처럼 여겨지는 그 법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동물의 권리가 더 보호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다들 정말 가족처럼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이미 2000년대 이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인간의 동료다라고 명시적으로 입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일관되고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올해 4월 중으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서 죽인 사람은 징역 4월에서 1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고요. 가중 처벌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법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률을 통해서 동물은 어떤 때리거나 던지거나 괴롭혀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생명의 소중함은 그게 법이 아니더라도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마음이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이 막 됐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제가 앞서 너무 가슴으로 분노했더니 지금도 막 마음이 부글부글한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오늘 고민은요. 부모님께 빌린 돈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뭘 어떻게 갚아요? 돈으로 갚지. 갚아야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갚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뭐 네. 적은 돈이야. 뭐 빌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갚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면 이게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정말 큰 돈을 빌렸구나 싶어요. 얼마나 빌렸길래 이러는 건지 한번 알아보죠.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행사할 때 이런 노래 가끔 부르거든요. 뭐요? 정주고 정주고 간 사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가족끼리 뭐 이런 건 정 아닙니까? 정. 정 좋죠. 그렇죠. 정이요? 우리 정으로 사는 또 네.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이 정 빼면 시체죠. 정 좋은데 금전거래만큼은 가족 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형도 저한테 살짝 빌렸다가 바로 갚아주더라고요. 이게 또 정을 넘어서 신뢰까지. 그런 형의 모습을 보고 살짝 이 정이 없어진 건 아닌가 이랬는데 확실한 게 좋더라고요. 그냥 받아본 입장이니까 확실한 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세금 문제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인데요.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을 줬다가 다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드렸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재산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다 네. 제로니까. 그런데 세무적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을 증여한 거고 다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한 걸로 봐서 각각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줬고 네. 받고 다시 돌려준 건데. 네. 그러니까 보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꼼수를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을 몰래 증여를 해주려고 아들한테 줬어요.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세무당국에 걸렸다 이거죠. 그럴 때 저 이거 빌려준 겁니다. 나중에 받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발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몰래 증여.
걸리면 돼요. 뭐 이렇게 편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전이 오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걸 증여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빌려준 돈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가족끼리도 확실하게 이 차용증 같은 걸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가도 그거를 증여로 본다. 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님한테 그 빌려드렸던 것도 사실은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빌려주는 거야. 가족끼리 얼마든지 차용증 안 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수준, 사회 통념적인 수준을 넘어난 돈이라고 한다면 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돈을 받아서 뭐 생활비로 조금 쓴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끼리 용돈으로 쓴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받아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뭐 집을 산다거나 이렇게 이 재산을 이전해 주거나 증식하려는 목적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추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 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돈을 갚을 것인가 이거 그리고 또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죠. 꽁트로 준비하셨죠? 네.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전세 자금으로 7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내년에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돼요. 부모님이 당장 소득이 끊긴다고 생각하니 빌린 돈을 빨리 갚아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여보, 그 어머님 전화 받았어? 아니, 왜? 아니, 아버님 은퇴 앞두시고 걱정이 좀 많다면서 이런저런 푸념을 하시는데 있잖아, 꼭 빨리 돈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에이, 자기가 예민한 거야. 괜히 심란하시니까 그렇겠지. 아니야, 그 느낌적인 느낌이 그게 아니라고. 그 여자의 촉 그거 몰라? 여자의 촉?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그런가?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하기도 해. 남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냥 턱턱 그냥 보태주시기도 하고 그렇더만. 아유, 근데 아쉽긴 해도 어쩌겠어. 덕분에 첫눈에 반한 집에서 신혼 시작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래도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한 번씩 막 꽉 답답하고 그래. 전화로 돈 없다는 티 내고 그러시니까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그 서운한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우리 형편 알잖아. 급할 때 없는 돈 모아서 빌려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아니 근데 여보, 진짜 그 모아둔 돈이 그렇게 하나도 없으시대? 그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좀 그냥 사실 수 없나? 너무 걱정 마. 내가 차라리 일을 더 할게. 소처럼 일하자. 빨리 모아서 갚아드리자. 방법이 다 있을 거야. 아내의 서운함도 이해가 가고 부모님의 형편도 아는지라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서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생겨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소득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바짝 벌어서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도 갚고 저축도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도와주세요. 자녀가 결혼하고 이럴 때 부모님이 뭐 돈을 좀 보태주고 이러면 좋죠. 근데 함부로 보태주면 이것도 또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7천만 원이라는 돈인데 부모님도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이걸 돌려드려야 돼요. 갚아야 되는 돈이네요. 근데 그 형편을 빌려주셨다면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내는 일단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계속 용돈도 드리고 신경도 써야 하니까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많다면 많은 돈,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돈인데 신혼부부는 앞으로 벌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시면 이제 며느리에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좀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으시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 신혼을 시작할 때 순전히 내 돈으로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1, 2년 차 신혼부부들을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혼집 마련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국 평균 약 2억 4,299만 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약 2억 5,880만 원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신혼집의 점유 형태는 전세가 45.9%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 응답자의 41.9%는 부모 도움 없는 자립결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2.8%는 일부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18.6%는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나타났고요.
부모 도움 없이는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대답도 16.7%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만 2억 5천만 원 정도 돈이 드니까 이게 뭐 순전히 본인들이 모아서 이 부부의 돈으로 시작한다? 좀 어렵긴 어렵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 불가능하다. 뭐 결혼이 부모님 도움 없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대답이 16%가 넘는다는 이건 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을 점점 안 하는지 또 결혼 그 시기가 연령이 늦춰지는지 요거 보니까 좀 알겠네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부터 이렇게 고비가 있는데 아이 낳고 키우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렇죠. 이게 결혼 생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사연 속 부부의 경우에도 이 신혼집의 일부 비용이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보태주셨다면 참 이제 고마운 일이겠지만 갚아드려야 할 돈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돼서 이 부부도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뭘 고민이 돼요. 일단 저 없는 살림에 7천만 원을 줬으면 너무너무 고마워해야지. 그렇죠. 그걸 뭐 갚으래 뭐 이렇게 나오면 얄밉게 하죠. 그럼 갚아야죠. 당연하죠. 이제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집에 살게 됐고 부모님 덕에.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책임이 남은 거예요. 갚아야 되는 책임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받을 때만 좋고 나중에는 갚아야 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 돈 그냥 갚지 말고 너네 그냥 편안히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실 텐데 근데 보니까 부모님도 지금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재정 상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퇴직 후에 국민연금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바로 퇴직과 그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다 보니까 연금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모아둔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 생활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부모님이 지금 주택담보대출까지 있고 그걸 갚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더 생활비는 쪼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하셨다고 해서 뭐 돈을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적게 쓰시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은퇴 직후에는 생활비가 은퇴 전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왕성하게 어디 여행도 다니시고 뭐 놀러 다니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생활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경조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자녀분들이 언젠가 부모님께 갚아야 될 돈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필요하실 때 갚는 게 가장 좋고 중요하겠죠. 그게 지금 바로 이 퇴직 이후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7천만 원을 한꺼번에 갚는 것도 이 부부에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눠서 갚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부모님과 의논을 해보시되 예측이 가능하도록 부모님도 예측이 가능하시도록 뭐 여윳돈 생겼을 때 얼마 들였다가 또 안 들였다가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갚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신혼 부부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 그걸 봐야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이 부부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죠. 자,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라 수입이 좀 들쭉날쭉한데요. 적게는 월 2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월 450만 원의 수입이 있고요. 아내는 월 2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 중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 전세 자금 대출이 2억 원,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이 7천만 원 들어가 있네요. 아까 보니까 신혼 부부의 뭐 신혼집, 전셋집 마련하는데 2억 5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이 대액은 두 배 정도 그렇죠. 되죠? 4억 얼마니까. 4억 7천 정도짜리 전셋집에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집이 서울인지 지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 값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봅니까, 선생님? 사연에도 그랬거든요. 남편분이 이 첫눈에 딱 반한 집을 구했다. 좋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사실 흡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을 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주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이도 없다면 사실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부 둘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4억 7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도 너무 큰 돈이고 이 큰 돈을 그냥 전세 보증금으로 깔고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두 분의 재산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좀 형편에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부부의 소득 대비 눈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네. 제가 그 신혼부부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면 다니다 보면 그래요.
이 집이 딱 내 집이다. 이렇게 마음이 뭔가 편해지는 그런 집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먼저 보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먼저 보고 나면 다른 집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뜩 눈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연에서 아까 첫눈에 반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 다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이야. 이 집이다. 그런데 근데 돈이 없는데 근데 부모님이 옆에서 좀 빌려줄 수 있어. 네. 이렇게 모든 게 다 맞아버려가지고 확 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결혼, 신혼 이러면 이제 새 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걸 좀 갖춰놓고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집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임차,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는 거라면 사실상 주거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집도 아닌데 여기에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이 새 집이니까 뭐 좋은 가구, 좋은 가전 이거 들여놔봐야 사실 비용만 증가하는 거지 이 자산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괜히 이렇게 해서 이 눈높이만 올라가게 되면 남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 대비 과분한 신혼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빚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빚을 청산해 나가야 하는데 제일 급한 게 이제 부모님께 빌린 그 7천만 원 돈인 것 같거든요. 네. 자, 우리가 부부의 수입은 앞서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 자산, 부채 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부의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4억 7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중 2억 원이 부부의 돈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CMA 계좌에 900만 원, 청약 통장에 1,260만 원, 주식에 32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부채를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2억 원과 부모님께 빌린 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4억 7천만 원 전세보증금 중에서 부모님께 좀 빌린 거랑 여기 대출이 있었네요. 2억이 있죠. 자기 돈이 2억, 대출금이 2억, 부모님께 빌린 돈이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니 집이 정말 집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마음에 쏙 든 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이 정도면 이제 다달이 갚는 대출 이자도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안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지금 2억도 모았잖아요. 사실 2억 모은 것도 대단한 건데 이럴 거였으면 그 2억 원 모은 거에다가 이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2억을 받으면서 거기에 부모님께 7천까지 빌려가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이 큰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민인지 알 것 같아요. 부모님께 빌린 돈 갚기도 해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더블로 나가니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우의 솔루션 아름답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솔루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자산과 부채 상황은 알았으니까 이제 돈을 좀 어디에 쓰는지 저축은 좀 잘 하고 계신지 이걸 알면 좀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부부가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 그거 한번 알아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월 소득 부부 합산 480만 원에서 730만 원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 지출은 613만 원에서 663만 원입니다. 자, 내역을 한번 볼까요? 고정비로 보험료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 관리비 25만 원, 주유비 15만 원 들어가고요. 변동비로는 식비 등 생활비 250만 원, 저축으로는 청약 10만 원, 또 215만 원에서 265만 원은 CMA 계좌에 넣어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 58만 원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월 지출이 600만 원이었어요. 아까 소장님이랑 저랑 약간 헛웃음했는데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뭐니뭐니 사연자분들 보면 보통 평균 4인 가족이 한 40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좀 과한 것 같은데. 생활비 많은데요, 신혼부부가? 맞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제 추측에는 좋은 집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사면 거기에 맞는 안에 좋은 예쁜 방석, 뭐 좋은 방향제. 사실 좋은 집을 사게 되면은 갖게 되면 거기에 또 좋은 가구, 가전 이런 욕심도 생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소비 지출의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심지어 아이도 없는데 저축 비율이 40%도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고정비를 제외한 뭐 식비, 여가, 용돈 이런 생활비가 25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과하다고 보이고요. 적어도 이 돈을 모을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 걱정이다라고 좀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정신 차리세요! 예. 내년에 부모님이 퇴직하시는데 당장 돈을 모아야죠. 뭐 하시는 거니까?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 어디서부터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준부터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의 절반 이상, 뭐 한 60% 정도는 저축하는 걸 일단 1번 목표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부모님 돈도 갚아드려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두 분의 자산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저축률을 올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은 돈 저축만 하면 차곡차곡 쌓였어요. 금리 좋을 때 그랬는데 네. 요즘엔 또 그게 아닌데 저축하는 방법이 이분들도 그래요. 청약저축에 10만 원이에요, 월. 네. 그리고 남은 돈은 CMA 계좌에 넣고 있었어요.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CMA 계좌에 묻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돈을 좀 수익성이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날릴 거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네. 괜찮은 종목에 투자하면 어떨까? 중요한 싶어요. 말씀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 CMA 통장에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남편분이 프리랜서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매달 예를 들어 적금을 가입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지라고 했는데 남편분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이걸 못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CMA에다가 넣어놓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해야 될지 이 두 분이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적금 같은 정기적인 저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방법, 뭐 CMA든 뭐 수시입출금 통장이든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적금으로 빼놓는 이유가 그 적금으로 빼놓지 않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쓰기 때문에 돈을 묶어두는 네. 그런 이유가 크거든요. 네. 근데 CMA에 넣어두더라도 우리가 꺼내 쓰지만 않는다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이라는 상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남편분이 이제 소득이 갑자기 줄어버리면 자유롭게 그 목돈 네.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CMA 계좌에 넣어둔 것 같은데요. 근데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면 어떻게든 저는 아무래도 빼서 쓰게 돼요. 아유. 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도 그래요. 그 돈이 차곡차곡 모인 게 보이면 아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렇지. 살짝만 빼볼까 뭐 이런 보상심리.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부도 보면 뭔가 저축의 강제성을 좀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월 소득 대비 이제 지출 규모도 좀 있고 해서 이게 이렇게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내년 퇴직 전까지 부모님한테 7천만 원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달이 뭐 한 200만 원 드린다 이래도 여기서 나올 돈이 없을 것 같고 좀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단, 이분들이 이 전셋집을 좀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소득 대비 그리고 현재 자산 대비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금 4억 7천짜리 전세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무엇보다 이 7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집을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집 4억 7천만 원에서 다른 데로 가란 말씀이시죠?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집으로 가면 좋을까요, 소장님? 좋은 집 한번 살아봤잖아요. 네. 그거 이제 나중에 목표로 삼고 사면 되죠. 돈 모아서 사자 이걸 목표로 삼고요. 사실 저는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서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주의거든요. 정말 돈을 모으고 싶다면 대출 다 빼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본인들의 순자산 2억 원으로 집을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 원보다도 훨씬 더 아래 좀 싼 집으로 이사를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분들 이미 눈높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뭔가 이제 아마 조금 좁은 집이나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 집을 구하시고 남는 돈으로는 부모님께 상환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출 받은 것도 상환하고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집을 구한다. 예. 그러신 것 같고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다른 집을 빨리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결혼한 지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결혼했을 때 전셋집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를 했을 것 같으니까 이때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하지 말고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2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미 갱신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 복비를 내가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은 전세보증금 지금 4억 7천만 원 중에
7천만 원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2억 원 대출 갚고 그다음에 나머지 2억 원으로 전세를 얻는다. 이게 답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혼부부라는 건 뭐 조만간 또 자녀 계획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하. 네. 야, 이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죠? 근데 이게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유자금이 좀 있어야 프리랜서 생활할 때 좀 초조해하지 않거든요. 맞아.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아둔 돈도 딱히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부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억짜리 전세를 얻으시되 내 돈 일부, 그다음에 대출 일부 받으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초기 출산 비용,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육아용품 이런 거 사는데 돈 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비도 증가할 수 있고 또 프리랜서 아내분이 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도 감소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준에서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따져보기 어려우니 여윳돈으로 일단 일부 두고 이 상황을 봐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여윳돈 마련하는 건 또 어떤 거죠? 신혼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정책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부 합산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이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봐야 연 3.1%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두 분 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 기준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2억짜리 전세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내 돈 4천만 원에 1억 6천은 대출로 빌리시는 거죠. 그럼 3.1%로 금리로 빌리면 한 달 이자가 한 4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내 돈 4천만 원에 41만 원 이자 내는 거니까 보증금 4천만 원에 41만 원짜리 월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41만 원 정도면 이분들 소득에서 한 7% 수준이고 여기에 뭐 관리비, 공과금 다 해봐야 10% 이내 수준이니까 주거비로서도 이 소득 대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을 여윳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1억 6천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전세 보증금 2억 중에 뭐 1억 6천까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내 돈 1억에 대출 1억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한 달에 약 26만 원 정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하면 여윳돈 1억이 일단 생기고 26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CMA 금리도 연 2.9% 정도 됩니다. 이 대출 이자가 3.1%니까 사실 금리 차이도 거의 안 날 뿐더러 이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납부를 하면 그 이자 40%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연 이자가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40% 124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이거 세금 많이 아끼게 되네요. 네, 이분 소득 구간으로 봤을 때 124만 원 정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한다면 연간 2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을. 결국 그러면 1년에 310만 원 이자 내는 게 아니라 290만 원 이자 내는 셈이죠. 그러면 결국 CMA 금리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1억 원을 어디 뭐 열심히 굴릴 생각 안 하셔도 CMA만 넣어주셔도 충분하시고요. 뭐 CMA가 아니라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예금이나 이런 곳에 넣어두신다면 오히려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소장님이 제시해준 방법을 통해서 7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걸로 방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가족끼리 돈이 오고 갔단 말이죠. 이거 증여세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이슈는 이분들에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요? 아까 뭐 큰일 난다면서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10년 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결혼할 때 7천만 원 정도는 이 사회 통념상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 사연과는 별개로 작년 1월 1일부터 이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추가 증여 공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데 결혼을 할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양가 부모님한테 1억 5천씩 받는 것도 세금 없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부모님께 양가에서 1억 5천씩 한 3억 정도는 증여세 문제 없이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최대 3억 원이네요. 맞습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결혼해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1억 5천원씩 2번 받아서 3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잖아요. 네. 이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공제 그대로 인정돼서 뭐 증여세를 내야 된다거나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추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 이건 사실 드물기는 합니다만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아예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혼인이 아예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보고 네. 부모님께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네. 그럼 1억 5천 줬다가 이혼한 다음에 또 결혼할 때 1억 5천 또 줘도 되나? 자, 어쨌든 소장님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솔루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입니다. 소득 대비 신혼집을 좀 무리해서 마련했죠. 그래서 이 4억 7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2억 원 수준으로 맞춰서 이사를 하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과 부모님께 빌린 돈 7천만 원 바로 상환 가능합니다. 2억 원의 전셋집은 대출 없이 마련해도 되고요. 여유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외벌이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천만 원 자산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월 이자 42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요. 자산 2억 원을 이 전세보증금으로 깔고 있을 경우에는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 이자가요 26만 원이 됩니다. 아,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소장님, 근데 여기서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일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뭐 3.1% 수준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대출 받은 돈을 뭐 예금으로만 넣어둬서 굴려도 충분히 이자 비용은 상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엔 전세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세를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났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전세 계약 맺으실 때 대출 받아서 여유자금을 굴리다가 아, 나 이 돈 필요 없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상환하시면 되는데 이게 1년 이후에 상환하시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으니까 받아 놓으시고 잘 굴리시다가 나중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참 아프시겠구나 싶어요. 네. 7천만 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죠. 보태주고 싶은데 네. 본인이 또 퇴직 앞두고 있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 7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이고 이거 참 마음이 안 좋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주고 싶으시겠죠. 네. 근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작이니까 좀 더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던 이 신혼부부의 마음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그럴듯하게 장만하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이게 내 집이 아닌 이상은 사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이 자산을 늘려가는 게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역시 김현우의 냉철한 결론. 아, 거품 쫙 빼고 바닥부터 시작하자. 우리 알겠죠, 신혼부부 여러분? 파이팅! 할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예물도 네. 다이아 이런 거 안 하고 금 맞아요. 이런 거 하고 오. 시계 같은 것도 왜 저 중고가 더 비싸지는 시계 네, 오. 네. 그런 거 하고 그쵸. 실속으로 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춥다고 하는데요. 날씨 한번 알아보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사이 아침 기온이 8도나 낮아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시민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의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도가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며 종일 영하권으로 느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고요. 방한용품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폭설도 비상인데요. 모레까지 호남에는 4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고됐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나날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요. 여전히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한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기온은 정말 부쩍 추워졌어요가 딱 맞는 표현인 것 네, 같아요. 날이 정말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 독감 유행이어서 맞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 고생하시던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